20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귀신 보는 사람이었다. 사귄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여친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정말 잘난 여자친구였으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놈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까지 인증했다. 그때까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게다가 2002년 월드컵 시즌이라 무척 좋았었다. 그런데 내가 이 여자친구의 가공할 능력을 알게 된 역사적인 기념일인 5월 17일 금요일.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기에 적어놨다. 오늘도 여친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당시 우리 동네는 시내 외곽에 흐르는 개천 건너편 동네의 윗동네였다. 나는 윗동네에 살았고 여친은 건너편 동네에 살았다.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따로 버스를 탈 필요 없이 등하교는 걸어서 했다. 그런데 꽤 길고 큰 다리를 건널 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가운데 지점에서 우뚝 서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참 동안이나 개천 하류 쪽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징검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가자고 했다. 참고로 내 여친의 성격은 상당히 시크했다. 청순색 시도도 중에서 도도가 제일 높았다랄까? 가끔 내가 공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아무튼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계속 걸을 때마다 자꾸 징검다리 쪽을 보는 것이었다. 내가 신나게 떠드는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사실 가끔 여자친구가 어딘가를 유심히 볼 때가 있는데 좀 예민한가 싶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독 길고 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 심상치 않은 징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저 징검다리로 가보지 않을래? 뜬금없이 왜? 거리가 조금 먼데 언제 거길 가자는 건지. 하지만 이때 나는 여친님에게 반항할 수 없었다. 지금도 못하지만 왜 그러냐며 저기에 뭐가 있냐고 물어도 여자친구는 뭔가 자꾸 신경 쓰인다면서 일단 따라오라고 했다. 내가 도대체 뭐가 신경 쓰이게 하냐고 물어도 괜찮을 거라는 말만 했다. 나는 벙찐 표정으로 여친 뒤를 졸래졸래 따라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이때 여자친구 뒤를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 일은 아직까지도 내게 트라우마가 됐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사람 시체를 봤기 때문이다. 징검다리 돌 사이에 끼어있는 시체를 보고 진짜 난 비명을 질렀다. 글을 쓰면서도 오싹하다. 처음 볼 때는 이게 시체인지 몰랐다. 무슨 옷보따리나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까이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머리가 터진 사람의 시체인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어버버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는 시크하게 시체를 보더니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시크한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찰들은 예나 지금이나 미성년자들의 신고를 장난으로 치부한다.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고 나서야 경찰이 왔다. 순식간에 그 시체 주변이 엄청 소란스러워져서 우리 때문에 시체를 본 사람들이 급증했다. 여기저기서 욕설이 많이 들렸다.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진짜 보자마자 욕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이 주변은 비교적 인적이 드물어 가끔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시체를 그들이 유심히 볼 턱이 없었겠지. 다 여자친구 덕에 시체를 발견하고 기겁을 하게 된 거다. 전날 비가 좀 온 후라 물살이 새서 그동안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다. 왜냐하면 시체는 물살 아래 돌다리 사이에 끼어 흔들리고 있었지만 언뜻 보면 쓰레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걸 자세히 보고 나서야 시체라는 걸 깨달았고 나는 비명을 지른 것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경찰이 오고 여자친구가 최초 목격자인지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거라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겁에 질려 있는 나와는 반대로 너무 침착한 여친을 경찰이 좀 이상하게 보았다. 사실 내 반응이 지극히 정상인 거지. 하여간 겁을 잔뜩 먹은 나는 여자친구와 같이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 동네 앞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때까지 여친하고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다. 간식 몇 개 사놓고도 먹지 않았다. 여자친구가 괜찮냐고 내게 물었고 나는 조금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오늘 저녁 다 먹은 것 같았다. 실제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악몽까지 꾸었다. 여자친구와 나 사이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고 동네는 발견된 시체 때문에 난리가 났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그 시체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니지? 라고 물었다. 좀 진정되고 나서 그때서야 난 여친이 시체를 우연히 발견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친구는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더니 쭉 얘기를 늘어놓았다. 너, 나 사랑하지? 그거야 당연히 사랑하지. 사실 난 시체를 본 게 아니야. 그럼 뭘 봤는데? 어떤 아줌마를 봤어. 그런데 그 아줌마가 계속 징검다리 위에 서서 춤을 추더라고.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어. 아니, 뜬금없이 웬 귀신. 그 귀신이 그 시체의 주인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신이 춤을 추었고 그것이 아줌마 귀신이었고 그 시체 주인이 그 귀신이라고 했었다. 당시 나는 그저 멍할 수밖에 없었다. 멍하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너무 놀라서 기력을 많이 소진한 것 같았다. 가까이 갈수록 그 아줌마는 나를 보기 시작했어. 그 모습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다가갔을 때 재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그리고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믿기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줌마 때문에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지. 너도 봤잖아. 여자친구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니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대체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본 건 사실인 것 같았다. 실제로 시체도 발견했으니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됐다. 나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여친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눈물을 흘렸다. 난 이때 엄청 깜짝 놀랐다. 미안해. 내가 그냥 무시했으면 내가 그런 끔찍한 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춤추는 귀신은 매우 위험한 귀신이야. 막내 이모가 무당이어서 알게 된 거지만 춤추는 귀신이 보이면 무조건 퇴치하라고 했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원한에 찬 귀신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었어. 너 정말 귀신이 보여? 눈물까지 흘리는 여친의 말은 묘한 마력이 있어서 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춤추는 귀신이 무섭다니. 이때 처음 알았다. 여자친구는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던 작은 백가방을 공개해줬다. 그 안에는 별게 다 들어있었다. 웬 나뭇가지가 비단 같은 천에 감싸져 있는 게 보였다. 게다가 나뭇가지가 시커멓게 타서 난 이게 술인 줄 알았다. 여자친구 말로는 벽조목이라는 건데 그건 바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는 거였다. 이게 테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해줬다. 이걸 들이대면 귀신은 힘을 못 쓰고 도망간다는 거였다. 그 귀신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사라진 것은 백가방 속에 있던 이 벽조목을 느끼고 시체 속으로 튄 거였다. 난 여자친구의 설명에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묻자 시체 속에 봉해 놓았으니 사자가 데리고 갈 거라고 대답했다. 도대체 언제 봉인했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내가 비명 지르고 정신없을 때 했다고 했다. 난 여자친구가 어떻게 귀신을 봉인했는지 모르겠다. 듣기로는 주문을 외웠다고 하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 여친이 뭘 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여간 반신반의하다가 일단 믿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결국 여자친구를 집 밥까지 바래다주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여자친구는 내게 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미안하다고만 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쳐서 불안에 떨며 돌아왔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무척 가난해서 남의 땅에 사는 무주택 가정이고 그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멋 모르는 어렸을 때 동생과 나는 여기 공동묘지에서 재밌게 놀았었다. 하지만 귀신 같은 걸 느끼거나 본 적도 없었다. 저녁 늦게까지 놀 정도였으니 나름 강심장이라고 자부했지만 시체 보고 난 이후로 난 급겁쟁이가 돼버렸다. 집안에서도 시체를 발견한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그 망할 충격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끙끙 앓았다. 그래도 버릇이 무섭다고 일기는 쓰긴 썼다. 다음 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쉬게 됐다. 그런데 쉬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찾아왔다. 무주택 가정의 당시 거의 운막 수준의 집이었는지라 차마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수 없었는데 귀신같이 찾아온 것이었다. 가난에 찌든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여자친구가 밖에서 부르는데도 열어주기 싫었었다. 하지만 결국 굴복하고 열어주었다. 대체 여긴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진짜 뭔가 보이긴 보이나 보구나. 가족 외에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해. 너라도 믿어줘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여친의 모습은 여신 같았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여기 영령이 상당히 많구나.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여기 귀신 같은 건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뭔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록 집이 움막 같아도 무척 편안하고 좋았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는 내 표정을 이해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좋은 영령들이야. 모두가 널 지켜주고 있어. 여기 공동묘지의 어르신들이지. 너한테 해로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해. 왠지 그럴 것 같았다.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으니 솔직히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어쨌든 좋은 영령들이라고 하니 일단 안심은 됐다. 이후로 여친이 간호를 해주었는데 정말 행복했었다. 하루 정도 쉬고 나서 다시 펄펄해졌지만 밤마다 꾸는 악몽은 여전히 날 괴롭혔다. 이 일이 최초 경험이었다. 이때부터 내 인생에 귀신이 꼬이기 시작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귀신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자친구 말로는 비록 어르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인 능력에 교화된 거라고 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는지에 따라 내게도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했다. 덕분에 귀신도 여러 보았고 사건도 참 많이 휘말리게 됐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초월할 정도로 여자친구를 사랑했으니 다 내 팔자지. 어쨌든 이것은 겨우 전초전에 불과했다. 무서운 일도 허다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크한 여자친구가 지켜줘서 지금까지 탈 없이 사귀고 있다. 이번에는 흉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 망할 흉가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한다. 아, 맞다. 그 시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모른다. 단지 어머니가 말해주시길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줌마였는데 내연남이 있었다고 한다. 그걸 안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목 졸라 죽였다고 했다. 죽인 장소는 그 다리 위였다고 했다. 새벽이라서 목격자가 없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 놀란 남편은 그대로 아줌마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졌고 머리가 터진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자백하면서 쉽게 잡혔지만 난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생전 처음 보는 시체 때문에 무척 놀라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내야 했지만 마침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펼친 국가대표 선수들 덕에 기분이 좀 많이 풀어지던 때였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 한 2주 정도 지났던 때였다. 여전히 여자친구와 등하교를 하고 방과 후 소소한 짧은 데이트를 즐겼는데 여자친구는 나를 배려해서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괜히 귀신 보인다고 놀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나를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멋진 내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때는 5월 28일 화요일이었다. 월드컵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들떠 있었다. 무엇보다 시내에 외국인들이 무지 많아서 구경도 하고 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여자친구를 교문 앞에서 음악을 들으며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젠 웬만한 선배들이 날 알아봤다. 내가 좀 만만한 인상이라 여자친구가 아깝다고 지저대는 인간들이 좀 있었다. 여자친구에게 대시했다가 차인 것들이 어디 승리자한테 지저대는지. 나는 그 선배들에게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욕 좀 먹었던 것 같다. 어쨌든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상기된 표정의 여자친구가 나왔다. 상의는 교복 대신 하얀 체육복 차림이었다. 우리 학교 체육복 특징이 여학생들의 상체 몸매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거였다.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대놓고 흉하게 웃었다. 오래 기다렸던지라 배가 고파서 우리는 단골 분식집에 가기로 했다. 가볍게 배를 채우고 우리는 다리를 건넜다. 징검다리는 그날 이후 한동안 경찰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사람 시체가 발견된 다리를 누가 지나가겠는가? 아무것도 모르거나 소문이 어두운 사람들이나 지나가지. 나 같은 사람은 2번 다시 그 징검다리를 이용하지 못했다. 가까이 가는 것도 혐오스러웠다. 여자친구와 재미있게 수다를 떨며 어느덧 여자친구가 사는 동네에 다다랐다. 여자친구에게 인사하고 가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내 팔을 붙잡았다. 도도하면서 가끔 웃는 것이 매력인 여자친구가 급정색하면서 무게를 잡는 게 아닌가. 여자친구는 뭔가 이상하다며 혹시 친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그런 약속 잡은 거 없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그럼 다행이라며 혹시 어디 가게 된다면 거절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내게 당부했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설마 또 뭔가 보이냐고 물었다. 이쯤 되니 슬슬 불안해졌다.
내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건 그때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여친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내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새가슴이 된 나는 또 쭈뼛거리며 집으로 도망쳤다. 이젠 늦은 시간에 공동묘지 근처도 지나지 못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돌아서 들어갔다. 어르신들을 보니 아니게 서운하게 했다. 내 남동생과는 사춘기 때문에 싸우긴 했지만 근본은 좋은 놈이라 내가 잘해줬다. 성인이 된 지금은 싸가지가 없어지긴 했지만 남동생 놈과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이때 시간은 8시. 5월이라 좀 쌀쌀했다. 우리 집은 움막이라서 초인종 따윈 없었다. 그냥 문 두들기면 나가야 하는 거였다. 한창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문을 두들겼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동네 불알 친구 두 놈이었다. 친구 1이라고 하겠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는 달라도 여전히 친한 놈들이다.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며 아주 좋은 자리 찾아냈다고 했다. 난 사실 술하면 환장하는 놈이었다. 물론 학창시절 때나 그랬지만 지금은 술에 입대면 큰일 난다. 어쨌든 이젠 여자친구에게 혼난다. 당시 술을 무척 좋아했던 나는 여자친구의 충고 따윈 발칙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졸래졸래 따라갔다.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 동네 건너편 산기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두워서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는데 친구들이 있는지라 가까스로 참았다. 그런데 도착한 장소가 흉가였다. 이 망할 놈들이 어른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아주 음침한 장소를 고른 것이었다. 게다가 이미 먼저 도착한 다른 애들도 있었다. 전부 동네 친한 친구, 누나, 형들이라 총 인원이 8명 정도 됐다. 가서 보니 소주, 맥주에 간식까지 작정하고 무더기로 사온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데서 술을 마실 생각을 하다니. 램프가 5개 정도 돼서 무척 밝았기에 그다지 무섭진 않았다. 일단 술 마시면 나도 자제가 안 되니 그딴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내 친구 놈들은 술 마시면 개가 되거나 자빠져 자던가였다. 하지만 나는 술주정이 되게 예쁘다고 했다. 취하면 방실방실 웃고 애교가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동네 누나들이 많이 예뻐해줬다. 이날도 여지없이 나는 미친놈처럼 웃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이 주둥이 때문이었다. 왠지 여기 좀 으스스한데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없어요? 글쎄, 잠시만 생각해보고. 이런 곳에서 무서운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누나들이 한마디씩 했다. 누나, 여기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닌가요? 평소에는 귀엽기라도 했지만 지금 보니 너 좀 무섭다. 그러게, 오늘따라 소름 끼치네. 크크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크크 내가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겨우 말했다. 그러자 이 미친놈아, 그만 쳐웃어라고 친구들이 소리쳤다. 욕 좀 먹긴 했지만 웃음이 나오는 걸 어쩌라고. 어쨌든 대체 무슨 용기가 샘솟았는지 그 흉가에서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뭐 누나들이 해준 얘기라고 해봐야 흔하디흔한 것들이라 적당히 장단 맞추고 무서운 척도 좀 해줬다. 하지만 덕분에 분위기는 좀 싸해졌다. 금세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문제는 형일이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흉가 뒤뜰로 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오줌 마려워서 볼일 좀 보러 가나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였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됐다. 내가 형을 찾으러 가자고 하자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오줌 싸러 가서 사라진 게 한두 번이냐고 넘겼다. 누나들은 내 친구들의 빈정거림이 듣기 거슬렸는지 나에게 형을 같이 찾으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내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자 다른 친구도 해서 셋이서 형을 찾으러 가게 됐다. 2층 집의 마당도 넓었다. 우린 그 마당에서 술판을 벌인 거였다. 후레쉬 들고 뒤뜰로 갔는데 그 뒤뜰에는 우물이 있었다. 그런데 형일이 그 우물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닌가. 그런데 술 마시면 용감해진다고 나는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취해서 머리가 돌았나? 왜 자꾸 돌아? 쟤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저러지?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라니까. 원래 술에 취한 사람은 안 하던 짓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나는 형일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 인간이 뭐 하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는 것이었다. 그저 우물 주위만 뱅글뱅글 돌 뿐. 이쯤 되니 나도 슬슬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좀 센 척을 했기에 나는 형이를 붙잡았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돌려고 애쓰던 형일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축 늘어졌다. 뭐야, 이건 하고 있는데 기약하는 비명소리가 내 귓방망이를 후려치는 것이었다. 나 진심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와 발리 댄스를 추는 줄 알았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니, 이놈들이 죽자 사자 도망치는 게 아닌가. 게다가 후레쉬는 친구 삼이 들고 있었다. 결국 어둠 속에 나와 축 늘어진 형일이 버려진 것이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극도로 무서워진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형일을 참아버릴 수 없었다. 응급처치 방법도 모르던 때라 어떻게든 형일을 들쳐매고 뒤뜰에서 낑낑대며 나왔다. 형의 키가 185였기에 질질 끌려온 거나 다름없었다. 앞마당의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다. 무서웠던 기분도 어느 정도 가셨다. 누나이는 누나일의 품에 안겨 오열을 하고 있었고 친구 삼은 미친 듯이 소주와 맥주를 들이키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한 누나일과 친구일, 이 사는 대체 뭔 일이냐며 내게 물었다. 나도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후 일단 형이를 돗자리에 눕히고 누나이와 친구 삼을 진정시켰다. 친구 삼은 너무 술을 마셔서 그대로 뻗어버렸다. 이놈 분명히 현실 도피한 것 같았다. 결국 누나이에게 물어봤다. 분명히 귀신이었어. 새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우물 위에서 날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누나이가 말하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누나이의 설명에 누나일과 친구일, 이 사이 표정이 창백해졌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친구를 통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된 나는 그것에 대단히 민감해졌었다. 가뜩이나 오열하고 난리가 난 것인데 귀신까지 봤다고 하니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무섭지 않으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닌 거였다. 쌓여진 분위기 속에 친구의 이까 용감하게 지들이 확인하러 간다고 후레쉬를 들고 가버렸다. 일단 누나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친구 사는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 씨발놈들이 한참이 지나도록 고지 않는 게 아닌가. 친구사가 용기를 내서 찾으러 가보겠다고 했을 때 누나이가 팔에 매달려 말렸다. 하지만 친구의 이가 걱정돼서 일단 나와 누나일이 가기로 했다. 누나이는 친구사의 품에 안겨서 울기만 했다. 그런데 설마 이 두 사람이 훗날 결혼하게 될 줄 이때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 참고로 3살 차이였다. 누나일과 팔짱을 끼며 뒤뜰로 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놈들이 우물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와, 진심 소름이 쫙 끼쳤지만 그냥 갈 수도 없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누나일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닌가. 이때 제대로 놀라서 엉덩방아를 짚고 대굴대굴 굴러버렸다. 누나일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나는 너무 무섭고 아파서 결국 꺼이꺼이 울보가 되고 말았다. 한참 우는데 친구의 이는 여전히 뱅글뱅글 돌고만 있었다. 갑자기 열이 확 치솟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를 건드렸는데 이 망할 놈들이 또 축 늘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낑낑거리며 두 놈을 앞들로 옮겼다. 생각을 해봐라. 고1짜리가 눈물 콧물인 채로 서럽게 낑낑거리며 친구의 이를 옮기는 모습을. 이제 멀쩡한 놈은 나와 친구사가 전부였다. 누나의 이는 친구사의 양쪽 팔을 잡고 울고불고 난리였고 나머지 놈들은 죄다 뻗어버렸으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대체 이거 뭐냐? 넌 또 왜 울었어? 이젠 나도 모르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쯤 되면 무섭지도 않았다. 어른들이 무섭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전화하기로 했다. 걸리면 두들겨 맞을 테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네 놈 중 3놈은 기절해 있고 한 놈은 술에 떡이 돼서 뻗어 있었다. 여자 둘은 징징대며 친구사에게 매달려 있고 이건 어른들이 와서 해결해줘야만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핸드폰 배터리가 몽땅 방전되었다. 게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였다. 누나의 이가 갑자기 또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목이 쉬어서 낮은 음이지만 나와 친구사를 간 떨어지게 만들었다. 진심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누나의 이가 머리를 무릎에 파묻으며 손가락으로 흉가 2층을 가리켰다. 친구사가 2층을 봤는데 이놈도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돼지 멱다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결국 나 빼고 전부 뻗어버렸다. 나도 무심결에 2층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대체 이년놈들이 뭘 보고 저렇게 비명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귀신 같은 게 보이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던지라 나는 어쩔 줄 몰랐다.
믿었던 친구사도 거품을 물고 쓰러진지라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뒷동산 수준이기에 동네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달밤에 이게 뭔 짓인지 싶을 정도로 나는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데 진짜 내가 딱 그랬다. 하지만 재수없게 나무 뿌리에 걸려 한 10m 정도 미친 듯이 굴렀다. 이때 내 왼쪽 관자놀이 부근이 찢어져서 아직도 흉터로 남아있다. 진심 이렇게 화딱지나면서도 무서운 경우는 시체 목격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 사람이 보여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진짜 진심 이렇게 처절하게 외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줬다. 놀랍게도 여자친구였다. 이건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여자친구를 보자. 진짜 서럽고 무서웠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또 꺼이꺼이 울었다. 내 여자친구가 부드러운 손길로 내 등을 토닥여줬다. 난 그 틈을 타서 여친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가슴 감촉을 느껴본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예감이 좋지 않아서 너 찾으러 온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디에 있든 난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진심 기쁘고 사랑스러웠다.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날 얼마나 안심을 시켜줬는지 모른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산에 올라가려고 했다. 비록 새 가슴에 울보지만 여자친구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뒤따르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어른들과 같이 올라오라고 했다. 내키진 않았지만 여친이 그렇게 말하니 일단 나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어른들을 끌어모았다. 물론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잔뜩 먹었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 흉가에 도착했는데 여친이 홀로 서서 흉가 쪽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른들은 돗자리 위에 사이좋게 일렬로 주르륵 눕혀있는 애들에게 신경 쓰느라 여자친구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렬로 눕히고 두 손을 가슴에 포갠 게 여친이 한 짓 같았다. 나는 여친에게 다가가 물었다. 뭐 한 거야? 겨우 봉인해놨어. 봉인했다고? 정말 귀신이 있긴 한 거야? 있어. 아주 강력한 악귀야. 내 예감이 좀 더 정확했다면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지진 않았을 텐데. 그걸 알면 넌 아주 퇴마사로 나가야지. 그런 시덥지 않은 농담은 그만두고 이리 와봐. 이렇게 많이 다치면 어쩌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내 몰골은 진짜 가관이었다. 온몸이 까지다시피 했고 관자놀이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피까지 철철 흘렸지만 다행히 급소는 다치지 않았다. 여자친구의 활약으로 귀신이 봉인되어서 이제 흉가의 음침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봉인했는지 모를 일이다. 아직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저 주문 외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목격한 적이 없어서 뭐라 설명하기도 힘들다. 흉가에서 술판을 벌였던 우리들의 처절한 말로는 이러했다. 그날 친구들과 누나 형은 마을 회관에 옮겨져 구급차를 부르고 부모님을 부르는 등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다행히 귀신에게 해를 입은 얘들에게 여자친구가 미리 조치를 취해 악귀에게 다시 씌우는 일은 없었다. 귀신에 대한 기억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참 신기했다. 그 난리를 모른다니. 자기들 딴에는 술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어른들에게 물리적으로 뒤지게 얻어터져야만 했다. 다행히 난 환자였던지라 한 소리 듣다가 끝났다. 부모님 잔소리는 귀에 익어 괜찮았지만 뒤이어 감정이 폭발한 여자친구의 잔소리는 진짜 무서웠다. 왜 말 안 듣고 가서 사고치냐고. 그 뒤로 흉가는 동네 사람들의 미칠 듯한 요청으로 소유주가 끝내 밀어버리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의 일이다. 추진력 한번 대단하다.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이 흉가에 매달아 죽은 악귀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화를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왜 다른 애들은 전부 귀신을 봤는데 난 왜 귀신의 귀자도 보지 못한 것일까? 그건 어르신들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해를 입지 않은 거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그런데 나는 진심 소름 끼치고 무서웠는데 그거 귀신의 존재를 느낀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그건 내 심리적인 착각이라고 말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사람은 쉽게 공포에 빠지니까. 시체 목격 당시 좀 거리감을 느끼던 마음이 이 일을 계기로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를 찾으러 거기까지 와준 이 여자,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다만 이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난 이흉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한다. 그 개고생을 했으니 내가 2번 다시 흉가 근처로 가겠는가.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자친구의 능력을 알게 된 이후로 내게 이딴 일만 생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이번 건 흉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졸라 무서웠다. 흉가가 그냥 커피면 새벽의 골목길은 TOP라고 할까? 내 생에 제일 무서웠던 베스트 5의 5위 정도 된다. 최초로 내가 귀신을 목격한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어르신들 덕분에 그냥 잡기 정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1화에 나오는 귀신은 어르신들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존재였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꿈인지 현실이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간다. 게다가 기억도 드문드문이라 각색을 좀 많이 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감격의 16강 진출. 그리고 6월 18일 날 붙은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내 생애 최고의 경기라 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6월 22일 날 붙은 스페인과의 승부차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장 승부 끝에 짜릿한 역전 하지만 그 2경기를 집에서만 본 게 좀 흠이었다. 여자친구가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을 극도로 싫어하는지라 광화문 가자는 내 소원을 쿨하게 무시했다. 결국 여자친구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 모여 응원했기에 부모님들끼리도 제법 친해지셨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일이었다. 어쩌면 여친은 이걸 노린 걸지도 모른다. 따님을 제게 주세요. 닥쳐라. 내 이놈 너 따위에게 내 금지오겹을 줄 성시프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하지 못한다. 이놈아.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극시추도 있었다. 나보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살지 않으면 뼈와 살을 분리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시던 분이 처음엔 이랬었다. 나와 친구 A, B, C는 스페인전이 끝난 다음 날 일요일 저녁 7시에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때는 온 나라가 축구에 미쳐 있었던지라 미성년자들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마시라고 서비스해줬다. 사실 호프집에 당당히 들어갔던 것은 우리들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남들이 성인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대 이탈리아전 경기와 스페인전 경기의 재방송을 보면서 신나게 닭을 뜯고 맥주를 들이켰다. 나는 술 무지 좋아하는 놈이었고 친구 A, B, C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들의 주 화제는 당연히 축구였다. 어딜 가도 축구 얘기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봐라.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좋아 죽으려고 하자 내가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자친구는 그 예쁘고 고운 손으로 내 주둥이를 틀어막았다. 어쨌든 이 친구 새 놈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맥주를 마시는데 친구 A가 대뜸 9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밤샐 것도 아니고 다음날 학교 가야 하기 때문에 쪽 내는 시간은 9시로 정했다. 그런데 친구 A 녀석은 유독 말이 없고 꽤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술을 좋아할 뿐 양아치 같은 그런 부류는 절대 아니었다. 친구 B, C는 전교 50등 안에 들 정도로 머리 좋은 놈들이었다. 난 100등 되고 친구 A는 200등 돼. 그래도 난 중위권에 든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앞에 말했다시피 내 주둥이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쳐 웃게 된다. 계속 크크거리며 분위기를 업했다. 호프집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등치 좋은 아저씨가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거였다. 우리는 누아 감사합니다. 형님은 복 받으실 거라며 많이 얻어 마셨다. 재방송임에도 너무 기분이 좋다나. 결국 우리는 9시까지 술을 무진장 얻어 마셨다. 학생 주제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건 절대 아니다. 가볍게 취해서 기분이 무척 좋은 상태였다. 친구 B, C는 집이 반대 방향이라 먼저 헤어졌고 나와 친구 A는 방향이 같았기에 함께 걸었다. 친구 A는 되게 얌전하고 깔끔한 녀석이었다. 이 녀석과 인연이 상당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불알 친구보다 더 친한 녀석이다. 그런데 최근 이놈의 표정이 매우 시무룩하게 변했고 야위어진 것이 좀 마음에 걸렸었다. 학교에서도 항상 기운이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랬던 거였다. 술을 마시는 내내 표정도 밝지는 않았다. 물론 웃기는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물었다. 하여간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은 이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과 주둥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요새 무슨 일 있냐? 얼굴에 다 써 있어. 너 무슨 일 있지? 혹시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냐?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갈래? 뭐하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설마 커밍아웃 하는 거냐? 졸라 심각했던 표정이 내 농담으로 다소 풀어졌다. 그런데 친구 A는 집이 가까워질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혼자 실컷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놈 집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그 근처에 골목길은 음침한 구석이 좀 있었다. 처음 녀석 집에 놀러 갔을 때 세상에 이딴 골목이 있냐며 친구 B, C랑 투덜거리기도 했었다. 혼자 다니면 뭐라도 튀어나올까봐 가슴 졸일 정도로 어둡고 조용했다. 남자인 내가 꺼림칙할 정도인데 여자들은 오죽하겠는가. 어쨌든 친구 A의 집으로 들어갔다. 옛날 구식 빌라지대라서 집집마다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알 사람은 알만한 집이었다. 친구 A의 집은 반지하였다. 그래도 깔끔함을 자랑하는 놈이라 집도 무척 깔끔했다. 친구 A는 부모님하고 따로 살았다. 두 분 다 지방에 계셨다. 나도 이놈 부모님 뵌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난 녀석의 방에서 플스투를 플레이하며 놀았다. 그런데 할 얘기가 뭐야? 너 혹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뜬금없는 질문에 멍해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심히 갈등이었다. 귀신이 있냐고?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가공할 능력과 포스를 가진 여자친구가 내 곁에 있는데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난 귀신의 귀자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는 뜬금없이 뭔 소리냐? 뭐, 난 있다고는 생각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그게 나 요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 시달리다니. 이 골목길 말이야. 되게 음침한 건 너도 알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 기분 나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자정만 지나면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거든. 이쯤 되니 나는 슬그머니 종료 버튼을 누르고 친구 A가 하는 말을 경청했다. 자고로 귀신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나였다. 나는 여자친구 덕에 새가슴 울보가 되었다. 가뜩이나 돌아갈 때 저 음침한 골목길 지나야 하는 내겐 레알 소름 돋는 얘기였다. 처음엔 웃음소리가 희미했어. 그래서 난 누가 골목길을 지나면서 웃고 있나 싶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다. 이 미친놈아, 나 그런 얘기 졸라 싫어하거든. 너 나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짓걸리는 거지. 나 지금 심각하다. 진심이야. 그것 때문에 돌아버리기 직전이야. 그거 혹시 스토커 아니야? 꼭 귀신 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요새 별 미친 것들이 다 있잖아. 꼭 귀신 짓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귀신이 아니길 바란 건 오히려 나였다. 친구 A인 녀석의 얼굴 표정이 무척 심각해졌다. 이젠 집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너 같으면 사람 짓이라고 생각하겠냐? 그렇게 웃으면서 문 닫는 소리도 없이 들어올 수 있겠냐고. 사람이 집 안까지 들어온다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갑자기 핸드폰 음이라도 터진다면 기절할 것 같았다. 그래. 계속 들어온다고. 매일 밤 그 웃음소리를 내며 집 안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곧 거실을 지날 것 같아. 내 방까지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 아마 하루 이틀이면 그 귀신 모습을 볼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무서워 미치기 직전이야. 그러면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 어디로 가라고? 그야 친구 집이라든지. 그 귀신이 거기까지 쫓아오면. 이놈은 착하고 순박한 놈이라 남에게 피해주는 짓을 못했다. 집값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전형적인 손해보는 타입이었다. 여자친구가 생각나긴 했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였다. 일찍 자는 편이기에 아마 지금쯤 자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어떡해? 너 그 귀신이 방까지 들어오면 어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 오늘 자고 가지 않을래? 나는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교복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실 교복은 핑계였다. 아무리 내가 어르신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귀신 나오는 집에서 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친구 A는 불쌍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제발 자고 가라고 내 다리까지 붙잡았다. 결국 난 이놈을 뿌리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만만치 않게 착한 놈이었기 때문이었다. 손해볼 타입에 나도 포함이다. 다만 여자친구가 있어서 좀 다를 뿐이지. 일단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침 일찍 교복 가지러 간다고 설명하고 난 친구 A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친구 A는 나를 든든한 원군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실체는 내가 너보다 훨씬 겁쟁이인걸. 나와 친구 A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친구 집에서 자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다. 하지만 불편하긴 했다. 움막이긴 해도 역시 우리 집이 편하지. 나는 시종일관 시계만 봤다. 이놈 말로는 자정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그런데 긴장 속에 기다리던 찰나의 자정은 싱겁게 지나가 버렸다. 웃음소리든 뭐든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긴장한 채 잠들지 못하고 있던 친구 A는 무척 얼굴이 환해졌다. 너 혹시 나랑 같이 자려고 뻥친 거 아니야?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그것보다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너나 다른 놈들 부를 걸 그랬어. 괜히 마음고생했잖아. 그리고는 친구 A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아무래도 내가 이 새끼한테 속은 듯 싶었다. 하지만 웬걸. 갑자기 16비트 화음에 내 은은한 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평소 들으면 좋은 음인데 지금 들으니 갑자기 졸라 소름 끼쳤다. 아직 안 자나? 누군데? 마이 걸프렌드. 너 여기서 염장 지를 거면 당장 나가라. 다리 붙잡고 애걸할 때는 언제고. 일단 난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대뜸 여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다. 너 지금 거기 어디야? 귀청 떨어지겠다. 너 집 아니지? 그렇지. 거기 다른 곳이지. 집 아닌 거 어떻게 알았어? 왜,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어. 아니, 친구 놈이 자고 가라고 해서. 난 이 여자, 가끔 진심 무섭다. 내가 어딨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데. 솔직히 내 몸 어딘가에 도청기나 위치 추적기라도 달아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무지하게 흥분된 기색이었다. 이쯤 되니 갑자기 무서워졌다. 너,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왜 그러는데? 당장 거기서 나와. 당장. 빨리 나와. 나오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평소 도도하고 시크한 여자친구가 만나 싶을 정도로 몹시 흥분되고 화를 내고 있었다. 덕분에 무지하게 쫄은 나는 일단 옷을 챙겨 입었다. 이거 수상한데. 너 여친 전화 받고 어디 가는 거야? 친구 A가 음흉하게 웃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아직 자네가 생각하는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 일단 친구 A가 괜찮은 듯하니 빨리 나오라고 성화인 여자친구의 전화를 끊지 않고 나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의 풍경이 가관이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골목길이 있다니 이건 저번 흉가 때보다 훨씬 무서운 분위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인적은 없었고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느낌만 계속 드는 거였다. 휴대폰에서 내 여자친구가 고함을 질러댔다. 빨리 뛰어. 넌 안 들리겠지만 내 핸드폰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빨리 뛰어.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여친은 계속 귀신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하더러 거기서 도망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정말 미친 듯이 뛰었다.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난 여친 목소리를 들으며 진짜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했다. 한참을 달려도 여친은 계속 뛰라고만 했다. 진짜 똥줄이 제대로 탔다.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려. 아직도 들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아무리 어르신들이 보호하는 너라고 해도 웃는 귀신은 진짜 위험한 귀신이란 말이야.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뛰어야 돼.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조금만 참아 어서 뛰어. 앞만 보고 달려. 자정이 넘은 새벽에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뛰어보긴 처음이었다. 여자친구의 말대로 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다. 혹시라도 시선을 돌리면 그 귀신과 마주칠까봐 졸라 무서웠다. 게다가 골목길은 어둠침침하고 당장 무엇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골목 중간중간 무언가 부딪히는 퍽퍽거리는 소리 때문에 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난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였는지 모르겠다. 여자친구는 계속 전화로 뛰라고만 하지, 귀신 웃음소리는 계속 들린다고 하지, 숨은 점점 차오르지. 나는 환장하겠지.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달렸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원래 이 골목길은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다. 마침 웨비우스의 띠처럼 나는 그 주변을 돌고 도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 이때부터 내 기억이 애매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워낙 몽환적이고 정신없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이쯤이 현실과 꿈의 경계라고 지금에서야 어렴풋이 생각했다. 어쨌든 무서웠던 건 똑같았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 통화가 끊겼다. 숨이 턱턱 막혀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잠시 쉬었다. 귀신이고 나발이고 숨 막혀서 내가 먼저 죽겠다 싶었다. 그런데 맞은편 담벼락에 체구가 작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처럼 등을 기대며 서 있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귀까지 찢어진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내 기억은 여기서 끊겼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나는 친구 A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는 친구 A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친구 A는 일어나 있는 나를 보고 씩 웃었다. 괜찮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왜 내 집에서 자고 있냐? 내가 좀 걱정돼서 나가봤는데 골목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더라고.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짜? 그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여친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진땀 뺐다. 뭐라고 설명했는데? 술을 너무 처마셔서 쓰러졌다고. 그러게 작작 마시지. 멀쩡한 것 같더만 역시 취해 있었어. 이놈은 내가 취해서 쓰러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혹시 그 귀신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았어? 그런 건 없었어. 아무래도 내가 심하게 착각했던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동안 조카 마음고생만 했네. 아무래도 이놈은 내가 간밤에 뭘 겪었는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았다. 아니, 그게 정말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니 이놈을 괴롭히던 그 웃음 귀신이 타겟을 나로 변경한 것 같았다. 귀신인지 뭔지를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골목길에서의 질주 당시에는 난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웠는데 지금은 애매모호한 기분이었다. 다만 몸에 땀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빴다. 그 찢어진 입의 여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간간히 기억나 오싹하게 만든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 기억한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본 것인지 꿈속에서 본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실제로 본 것 같기는 하다. 어쨌든 사랑스러운 여친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목이 쉬지 않았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여친은 금방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목소리 톤은 무척 뾰족했다. 게다가 피곤한 것 같은 목소리였다. 너 하마터면 귀신의 씨일 뻔한 거 알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혹시 그 귀신 모습 봤어? 입이 찢어지고 체구가 작은 여자였어.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사고를 쳤구나. 너 잘 들어. 오늘 학교 가서 조퇴하고 우리 집으로 와. 나도 조퇴할 테니까. 꼭 그래야 돼. 웃는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 귀신의 실체를 봤다는 건 이미 씌어졌다는 증거야. 하지만 난 멀쩡했다. 대체 뭐가 씌어져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여친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믿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대신 밤마다 웃음소리를 들어야 할 거야. 당장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 일이 또 벌어진다면 난 진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여자친구의 명령대로 학교를 조퇴했다. 여친도 조퇴를 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여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여친이 무척 반갑고 보고 싶어서 안으려고 했다. 그런데 여친은 날 밀쳐내고는 인상을 잔뜩 구기며 한마디 했다. 당장 떨어져. 순간 나는 벙쪘다. 귀신이 보인 모양이다. 그 귀신 내 옆에 있어. 계속 웃어대서 시끄러울 정도야. 그리고 너만 보고 있어. 와, 대낮인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펄쩍 뛰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귀신이 옆에만 있을 뿐이지 쉽게 해코지를 못한다고 했다. 다만 그 귀신의 힘이 강해지는 시간인 자정에는 어르신들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웃는 귀신이라고 했다. 춤추는 귀신, 웃는 귀신, 손만 있는 귀신, 목 없는 귀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귀신 유형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여친이 설명해줬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특징을 조합한 귀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춤추며 웃는 귀신 같은 것처럼. 세상에 이런 기준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웃는 귀신의 특징은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입이 크게 찢어진 채로 미친 듯이 웃어대는 것이다.
그 입으로 사람 전기를 먹는다고 했다. 그런 것들은 딱 봐도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웃는 것이다. 내가 본 그 귀신도 그렇게 웃어댔다. 여자친구는 어제 내가 처한 위험을 알아차린 건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입이 찢어진 채로 미친 듯이 웃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유형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게 달라붙은 웃는 귀신이라는 것이다. 춤추는 귀신을 쉽게 쫓았던 벽주목으로도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날 집에 들이지 않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게 했다. 여자친구는 곧 이 근처 절에 계시는 법력 높은 스님이 올 거라고 했다. 그런데 누나가 부탁해서 오시는 거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잘도 절까지 따라가겠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와달라고 사정했는지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미리 집에 빨리 가라고 전화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안 갔으면 친구 A가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위험하긴 했겠지. 하지만 난 내가 더 걱정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하필이면 웃는 귀신과 연관될 게 뭐야? 이제 보니 말하는 여친의 예쁜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분명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날 걱정하는 여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난 더욱 미안했다. 왠지 나 최근 본의 아니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인상 좋으신 중년 스님이 오셨다. 그것도 웬 두루마기를 들고 오셨다. 스님은 복명 스님이라고 했다. 복명 스님과 여친은 서로 간에 공손히 합장을 했다. 나도 어설프게나마 합장을 했다. 복명 스님은 날 보더니 자상하게 한번 웃으시고는 한 말씀하셨다. 그런데 푸근한 인상과 다르게 말투는 되게 호탕하셨다. 참 더럽게 고생할 상이네. 하필이면 그런 위험한 잡기에 시이다니. 자네 수양 좀 쌓지 그러냐. 너 때문에 애인이 자주 울게 생겼다. 여자친구가 팔자련이 한다고 대답하자. 다행히 너를 지키는 영령들이 많으니 어렵지 않게 쫓아낼 수 있을 거야. 힘내도록 해라. 애인 고생시키지 말고. 여친은 두루마기를 들고 날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는 나를 자기 방 침대에 눕게 했다. 처음 들어오는 여자 방도 아닌데 들어올 때마다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그냥 푹 자고 있으라고 했다. 나는 피곤하기도 해서 쉽게 잠들었다. 그런데 꿈에서 나 뭔가를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 같았다. 나중에 여친에게 물어보니 그건 바로 호랑이였다고 했다. 게다가 내가 호랑이띠라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고 했다. 여친이 내 머리맡 뒤에 먹으로 그려진 호랑이 그림을 올려놓은 것이었다. 이로부터 호랑이는 신성한 영물로 귀신을 잡아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특히 법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그려준 호랑이 그림은 탁월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게 달라붙은 웃음 귀신이 이 호랑이님에게 잡혀간 것이었다. 그리고는 여친은 호랑이 그림을 그대로 앞마당에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 웃음 귀신이 그 그림 속에 갇힌 거라고 했다. 태워 없앴으니 영적인 실체를 잃은 그 웃음 귀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줬다. 난 딱히 한 것도 없었다. 그저 낮잠만 잤을 뿐. 또 한 가지 듣기로는 신성한 호랑이 그림을 북쪽으로 향하게 걸어놓는다면 우한 같은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뭐 미신이긴 하지만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았다. 무사히 웃음 귀신을 떼어내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처음 시체를 목격한 것부터 시작해 흉가에서 참 개고생도 해보고 이제는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좀 분간하기 애매한 새벽의 골목길 괴담까지. 나 점점 겁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으니 무섭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호랑이 그림은 참 신기한 구석이 많은 것 같다. 뭐 미신이라 치부해도 상관없지만 그 그림 덕에 내게 붙은 귀신이 사라졌다고 하니 분명 좋은 것이다.